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문구조 두 가지를 설명해 볼 터이니 개념 노트를 꺼내서 적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 지금 이제 공백기에 반드시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라에 환란이 있고 기근이 들고 이렇게 역병이 돌고 할 때일수록 자기 스스로의 몸가짐과 그리고 평상시 생활 습관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도 두 가지를 강조했었는데 이 두 가지 지문 구조는 수능에 그냥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변천사. 재작년 수능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사를 서양과 동양의 변천사로 두 번을 지문으로 짜서 조직한 게 가장 까다로운 지문이었어. 그러니까 항상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사는 그냥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다른 말로 통시적인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랬을 때 항상 기출문제를 보면 세 번 정도의 변천사가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첫 번째 시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B 두 번째 시기는 과도기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확정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각각의 시기별 특징을 파악하는 데 주목을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매 문단마다 각각의 시기별 특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가지 화제를 얘기하는 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화제에 따라서 지문이 전개가 되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사는 문단마다 그리고 각각의 문장마다 새로운 정보들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일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시기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냐가 관건이 되겠지. 그러면 일단 어떤 것부터 파악을 해주시면 되냐. 첫 번째로는 어떤 시기나 기간을 언급하는 용어가 나와. 그치? 그럼 뭐 예를 들면 17세기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뭐 르네상스 시기에는 혹은 조선 초기에는 이런 식의 어떤 시기나 기간을 언급하는 용어가 제시가 되면 거의 90% 이상은 변천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그 시기에 시기나 기간을 언급하는 용어가 나왔으면 그 시기의 특징을 이야기할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 시기나 기간을 언급하는 용어를 체크를 해주고 밑줄을 잘 쳐주시면 그 시기의 특징이 되겠지. 그치? 그런 다음 항상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변화가 되고 변동이 생기고 어떤 다른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변화가 생기지 않겠지. 그치? 반드시 변화가 생겼다면 변화의 이유나 근거가 있을 것이니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목을 해줘야 되겠지. 왜 도대체 이런 시기에서 이런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 언급이 반드시 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결과가 다음 시기의 특징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비록 문단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겠으나 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음 시기로 그 다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음 시기로 원인과 결과, 인과성을 바탕으로 해서 독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런 변천사 지문에서는 문제는 뭐냐, 내용을 잘 독해를 하게 됐다면 이제 문제에서는 문제를 풀 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첫 번째 시기의 특징을 두 번째 시기의 특징으로 넣는다든지 두 번째 시기의 특징을 세 번째 시기의 특징으로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부정 질문으로 내용일치와 관련된 시기별 특징에 해당하는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뭘 파악해야 된다? 다른 시기의 특징을 결합한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서 얘가 이 시기 A라는 시기의 특징에 해당하는 건데 마지막 시기의 특징으로 집어넣었다든지 혹은 두 번째 시기의 특징인데 마지막 시기로 집어넣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시기의 특징을 결합하는 걸 주목해서 풀어주시면 오답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구체적인 사례로 적용을 하는
이런 문제가 피해갈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박스친 보기가 제시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 보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 사례가 지문의 어떤 시기, 어느 시기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연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박스친 보기에 있는 건 그냥 하나의 케이스일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 예시가 지문의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을 안 하고 풀면 지문 따로 보기 따로 문제 따로 선택지 따로 보게 되면 그 문제는 맞을 수가 없겠지. 반드시 보기의 케이스를 지문의 시기하고 연결을 해서 해결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재작년 수능에 이게 출제가 됐을 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3번의 변천사가 나오는데 서양의 변천사에 해당하는 게 3번, 그리고 중국의 변천사에 해당하는 게 4번 제시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최근의 경향으로 따져보자면 복합 지문으로 출제되는 지문들이 가장 난이도가 높잖아. 예를 들면 인문 플러스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 지문, 즉 2가지 이상의 영역을 결합한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그럼 지문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지문의 길이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복합 지문 같은 데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변천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 특징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잘 정리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지문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사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도 나왔었던 거야. 항상 한 가지 화제만 가지고 글을 이야기하는, 지문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최근에 어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문항수가 문항수가 5문제짜리, 6문제짜리 지문들이 출제가 될 때는 지문의 길이가 늘어나면 한 가지 화제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렵겠지. 두 번째 지문 구조는 대립적인 주장, 견해, 관점, 사상을 담고 있는 글들이에요. 이건 당연히 화제가 한 가지일 수는 없잖아. 양쪽에 반대되는 주장이 나오고, 우리 최근에 얼마 전에 했었던 데카르트 칸트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회의론, 인식적 회의론도 여기에 해당하는 구조였어. 그러면 아시다시피 한쪽 주장하고 반대쪽 주장이 대립을 하겠지. 그치? 어떤 관점이나 견해가 대립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첫 문단에서 반드시 뭐 가지고 싸우는지 쟁점이 제시가 돼요. 그렇지? 얘네들이 싸웠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싸웠어?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데카르트는 인식적인 회의론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인식적인 회의론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적 가치와 육체적 가치를 분리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칸트는 그 귀납적 방식이나 연속적 방식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형태로 갔구나. 이런 식으로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각각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그렇지. 근거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둬야 돼. 어차피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건 뻔하잖아. 양쪽 주장이 대립적인 주장일 것이고. 그러면 그 각각의 주장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왜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게 됐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장만 파악하지 마시고 근거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문 구조가 이렇게 대립적인 주장만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마지막 문단까지 갔을 때 이 마지막 문단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잘 봐야 돼. 그치? 그래서 요 마지막 문단에 해당하는 게 크게 3가지로 결정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독해가 완벽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어느 한쪽 주장을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A법 B의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보통은 뒤쪽 견해, 앞쪽 견해보다는 뒤쪽 견해가 더 길게 서술이 되고 그쪽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는 둘 다 비판을 하고
제3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둘 다 비판을 하고 끝나는 건 양비론이야.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해서 그러고 끝나버리면 대안이 없잖아. 그렇지?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비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따른 제3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어떤 거였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쪽 주장의 일부를 수용해서 합의점이나 절충안을 도출해내는 거야. 이것을 여러 번 강조했었고 수업 시간에도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양쪽 주장의 합의점, 절충안을 제시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용어를 꼭 기억해두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변증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 반, 합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형태. 그래서 짜장면, 짬뽕, 짬짜면 이 얘기 많이 했잖아. 그치? 짜장면, 짬뽕, 짬짜면 양쪽 주장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나는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우리 문화를 수출을 하고 한류가 열풍인 거면 쟤네 문화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반대쪽은 일본 문화는 너무 성장적이고 폭력적이고 우리는 또 역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럼 계속해서 갈등만 생길 뿐이니까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되 검증된 작품부터 받아들이도록 하자. 검증된 문화부터 받아들이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변진법적으로 훌륭한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가 관건일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박스층 보기를 달고 나오는 문제가 있지. 만점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박스층 보기 안에 있는 주장이나 견해가 지문에 A쪽 주장이냐 아니면 B쪽 주장이냐 하고 연결을 잘 해줘야 되겠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A쪽 주장, 데카르트면 데카르트, 칸트면 칸트 어느 쪽 주장에 해당하는 것인지 연결을 해야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잘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문 구조,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사와 그리고 대립적인 주장, 견해를 담고 있는 글들은 반드시 그냥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지요? 자, 그런 다음 구조로 넘어가 볼까요? 영역별로 출제가 됐을 때 반드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쌤이 설명을 해줄 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에 그 틀은 변하지가 않아. 중요한 건 뭐냐? 컨텐츠의 내용은 바뀔 수 있겠지만 글의 구조라고 하는 건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잘 정리를 한번 해봐.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에서 나오는 구조가 되겠지.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었던 거야.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이라고 하는 거. 전환 과정. 그래서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잖아. 기술은 멈춰있는 기술이 없지.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과학도 진보하고 있어. 그랬을 때 기존의 과학 혹은 기술의 원리가 제시가 돼. 그런 다음 그것에 뭐가 제시가 돼? 한계, 문제점이 제시가 돼. 그리고 그것을 보완한 새로운 과학 기술의 원리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과 같은 게 하나의 대세로서 과학적 이론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패러다임을 담당하고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 그치?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구나 이렇게 지동설로 간다라든지, 혹은 우리가 최근에 수업 시간에 나왔었던 뉴턴적 세계관, 즉 절대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아인슈타인적인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여기도 앞에서 배웠던 변천사처럼 각각의 시기별 특징을 파악하는 건 똑같은데 중요한 건 그 안에 과학적 이론이나 기술의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 나오겠지. 그럼 쌤이 수업 시간에도 엄청 강조했지만 그 이론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어떻게 제시가 된다? 두 가지 이상의
구성 요소들이 제시가 되고, 왜냐하면 기계 부품도 한 가지 부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과학에서도 압력 혹은 뭐 온도 혹은 뭐 어떤 속도 이런 다양한 구성 요소들의 뭐가 제시가 돼? 상관 관계가 제시가 돼. 특히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비례나 반비례 관계, 이런 관계가 제시가 되면 그냥 거기에 하나의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해야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면 뭐 온도가 낮아진다라든지,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커진다라든지, 이런 비례 반비례와 관련된 상관관계가 나오면 그냥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런 다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답으로 문제로 물어본다면, 부정 질문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원리를 반대로 설명한 게 없나 이렇게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지. 알겠지? 지문에서는 분명히 반비례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선택지에서는 비례하는 관계로 설명을 한다든지, 혹은 지문에서는 비례한다고 했는데 혹은 선택지에서는 반비례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순서를 뒤바꿔서 선택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고를 때는 순서를 뒤바꾼 게 없는가. 분명히 지문에선 천동설, 갈릴레이, 지동설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걸 역으로 제시하진 않았는가. 혹은 원리를 반대로 얘기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상관관계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게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 프로세스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과정이 제시가 됐을 때도 문제야. 그렇지? 예를 들면 뭐 증명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관찰 과정이라든지, 실험 과정이라든지, 측정 과정이라든지, 특히 여러분들 때 주목해야 되는 건 계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가 제시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줘? 문제에서 이거를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적용하는 문제가 가장 까다롭게 출제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제시된 계산 과정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공식이 필요하다면 지문에 써놔야 돼. 이 과정을 갖다가 다시 지문에 가서 또 그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를 들면 기껏해야 사칙연산 정도에서 출제가 되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건지 체크를 해두시고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잘 풀어줘야 되겠지. 매년 지금 출제되는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작년 중에서도 BIS, 즉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말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던 문제였고, 그 다음 재작년에서도 과학기술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어요. 국어에서 어려운 문제는 바로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것이지, 그걸 갖다가 계산이 복잡해서 뭐 수학 문제에서 4점짜리처럼 뭐 복잡한 이론을 적용해야 돼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어쨌든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단 10초라도 더 걸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겨울방학 때 주로 했던 지문 구조들이 이 세 가지였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사, 대립적 주장,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 구조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지금 요약정을 해준 거니까, 시간이 지금 많잖아요, 요즘에. 그치? 집에만 주로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다음 수업 시간이나 혹은 모의고사 때나 혹은 학교 내신 시험 때도 반드시 나오는 구조이니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두시고 개념 노트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그리고 나부터의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반드시 개인 예방 수칙에 따라서 어디 밖에 나가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그리고 손도 자주 씻어줬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휴원이 더 길어질지, 또 혹은 등원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선생님이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본인들이 이 시기에 공부를 아예 놓고 있다든지, 혹은 뭐
지나치게 이제 여유를 부리게 되면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니까 집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인강 같은 것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일단 오늘 세 가지 지문 구조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집, 기출문제집이라든지 혹은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